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백병원 재활학과 김철 교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모든 심장병 환자는 심장재활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심장재활 하시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재활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게 뇌재활, 뇌재활 또는 절단재활, 근골격 재활을 생각하시지만 심장병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재활이 뭔가요?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심장재활은 심장병 환자의 건강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 생존율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그러니까 막 앓고 아프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의 수명을 가능한 많이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주로 운동치료와 위험인자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장병 환자들한테 운동시키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장을 막 흥분시키면서 심장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오히려 운동하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운동은 위험하다 해서 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금기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임상 경험을 두고 보니까 운동을 안 하고 지낸 분들이 더 많이 재발하고 더 많이 사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보다, 운동을 시켜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운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았는데 운동을 시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게 좀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위험성에 대한 사전 구분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하고 운동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훈련받으면 개별화된 운동 처방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환자의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자의 그 운동과 관련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혼자서 운동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동 강도 또는 여러 가지 처방만 받고 스스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병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팩트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한 8가지, 9가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라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병을 본인이 앓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심장병 앓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병은 국내 사망 원인 2위로 암 다음으로 위험한 병이다. 많은 분들이 일단 암이 무섭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의사들이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키셔야 되고 또 담배 끊으셔야 되고 음식 좀 조심하시면서 운동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걸 깨알같이 다 적으셔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암 다음으로 위험한 심장병의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환자의 절실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암만큼 암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워낙 우리나라는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심장병이 생긴 분에 한해서는 그 심장병 환자의 사망률이나 아니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위중한 병이다. 그리고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병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즉 심장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병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치료해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심장병의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관상동맥 질환, 보통 이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 이런 동맥경화증은 심장혈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온몸에 있는 어느 혈관에든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하지동맥 질환이나 다른 내장 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런 부위에 또 다른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뇌경색이나 그런 이 말초형 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전신적인 병과 위험성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급성심장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는 통증이 있고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시지만 일단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시게 되면 이제 흉통도 없어지고 숨찬 것도 좀 고라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예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다 낫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평소에 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일을 하거나 또는 그런 운동을 시켜보면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심장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주의를 요하는데 특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무증상 발병도 10명 중 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픈지를 모르는데 심근경색이 생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심장을 보완해 줄 만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심장이 일단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재생되거나 다시 복원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심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약한 심장이어도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즉 내 몸에 있는 다른 기관 대표적으로 근육을 잘 운동을 시켜서 기능을 향상시켜 놓으면 근육의 기능 향상이 심장의 기능의 일부를 이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장병 환자들의 운동은 일반인들의 운동하고는 달리 약간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것이 위험한가 또는 위험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위험하지 않은 군에 속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운동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시면 되고 좀 위험한 군에 속한 분들은 병원에 와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것, 지속적인 운동 훈련은 심장 및 혈관 건강에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의 개념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연령별 사망 원인 2020년도 통계청 결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악성신생물, 즉 암이 1위입니다. 특히 40대부터 80대까지는 전부 다 1위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2위죠. 특히 60세 이후는 심장질환 2위죠. 그러면 60세 이후만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50대는 3위, 또 30대도 무려 3위입니다. 그리고 무려 10대, 20대도 사망 원인의 4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일단 한번 심장병이 한번 생긴 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진행성으로 증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장질환이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쉽게 떨어지는 병이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매년 허혈성 심장병, 즉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그런 허혈성 심장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신부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도 많이 증가되고 또 환자가 증가되다 보니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도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그리고 증상이 잘 치료가 돼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숨차지도 않게 잘 퇴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비를 넘겼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게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남는데 퇴원 후에도 심폐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면 정상인의 60% 내지 70% 정도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심폐지구력의 보통 한 50% 40% 정도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60 내지 70% 정도 떨어져 있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하는 경우 뭐 출퇴근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또는 뭐 특별하게 힘든 운동이나 일을 하지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를 못 느끼죠. 근데 뭐 등산을 해본다든지 또는 달리기를 해본다든지 또는 뛰는 어떤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보다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잘 치료받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협심증이 자꾸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니까 자꾸 혈압이 떨어진다 또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래서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집에 갔는데 어지러워요.
또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요. 또는 잠을 못 자겠어요. 또는 입맛 시선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내가 혹시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너무 불안해요. 또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위험인자 관리해야 되고 이거 뭐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술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재미없어야 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앓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과거 습관대로 그냥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습관대로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내가 걸으면 뭐 무릎이 아프다. 걸으면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나는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뭐 조금만 움직이고 그러면 엉덩이가 땡겨서 아프다. 이런 식으로 뭔가 통증이 있어서 또는 운동을 너무 안 했다가 하려니까 금방 숨차고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운동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험인자 관리도 불량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합병증이 자꾸 생기고 병이 자꾸 재발하고 또 입원하게 되고 또 막혀서 또 다시 뚫어야 되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또 일찍 사망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겪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들 역시 육체적 정신적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을 또 떠나야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죠.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건강보험 전반적인 예산도 많이 이제 지출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은요, 12,956명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이게 카미르라고 하는 국내 급성 심근경색 다기관 코호트 연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년 동안 입원했던 이 12,956명의 환자의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19.8%, 거의 20%가 이미 재발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발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또 요 환자들을 그대로 2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사망하거나 또는 심근경색이 재발하거나 또는 다시 혈관이 막혀 뚫거나 또는 심부전에 약해서 입원하거나 하는 식의 심혈관 사고가 18.8%, 거의 20% 가까운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재발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국내 연구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이건 저희 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호주의 통계를 보면 이제 70대 때 피크를 이룹니다. 처음 이 병이 생긴 게 물론 이제 젊은 나이부터 많이 생기다가 그 연령대 75세, 79세 때 처음으로 이 병이 생기는 게 피크를 치다가 오른쪽 이제 파란색 띠는 이제 재발하는 경우인데 재발하는 게 보면 거의 10년 뒤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통계에 의하면 10년 정도 지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재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런 통계가 없습니다. 자, 심장병의 발병 위험인자. 아마 이거는 앞서서 여러 다른 강의에서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국 관상증, 심장병의 여러 가지 위중하고 위험한 그런 병들이 생겨서 환자가 병원에 오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를 잘해서 이제 사망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회복되게 해서 퇴원을 시켜드리지만 이 병의 기원, 뿌리는 이 나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개선되지 않고 여기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즉 나무로 치면 우리가 아주 맛있고 건강한 과실을 맺게 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뿌리가 썩어 있는데 이제 과일 나오면 과실 떨어지지 않을까 보호하고 뭐 과실 닦고 이런 거 물 주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장병을 처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의 발병 위험인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당뇨, 고혈압, 운동 부족, 흡연, 비만, 음주,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이 가장 유병률이 많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운동 부족의 위험인자입니다. 저희 이것도 국내 통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면 이제 건강검진들 보통 하시잖아요, 매년. 건강검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면 심근경색 발생하기 전에 담배를 피셨던 분하고 담배 안 피셨던 분들이 있는데 담배를 안 피셨던 분들이 4,180명, 안 피웠던 분이 9,272명이라면 요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퇴원하고 나서 1, 2년 뒤에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그러면 이 흡연했던 사람들이 담배 끊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담배를 끊느냐? 물론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4명 이상은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집에 가셔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설명을 드렸을 때 운동을 안 했던 9,747명, 여기도 보면 심근경색 생기는 분들 중에 운동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72.5%가 운동 안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꼭 운동하셔야 되고 설명드려도 그분들 중에 거의 90% 가까이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심근경색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퇴원하고 나서도 금연 및 운동 실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인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 번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험인자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해서 될 건 아닌데 이것들은 전부 노력하시면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끊는 거 절대적인 금연을 하셔야 되고 줄이는 게 아니고 또 뭐 무슨 뭐 약물하는 그런 금연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금연 모든 종류의 금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은 철저하게 약물 치료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셔야 되고 또 운동 부족하신 분들 신체 활동 늘리고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체중 줄이시고 지방 줄이셔야 되고 이거 다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 술은 이제 원래 금주하는 게 원칙인데 뭐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원칙은 술을 안 드시는 겁니다. 절주입니다. 다만 절주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드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용되는 용량이 예를 들면 소주잔으로 친다면 남자의 경우는 2잔, 여자의 경우는 1잔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먹을 거면 뭐하러 먹냐 싶은데 정말 그 정도로 술을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심장병 자기 관리 교육하고 이런 책자들 아마 심장병 환자분들 태어나실 때 다 받아보셨을 거고 다 얘기 들으셨을 거고 외래 가실 때마다 이런 무슨 책자나 아니면 이렇게 안내 교육 책자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받고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읽어는 보셨어도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다른 것들을 다 얘기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에서는 저는 주로 운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재활이 이제 필요한 대상인데 뭐 여러 가지 써여 있지만 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은 관성동맥질환 즉 급성 심근경색이나 또는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뭐 스텐트 집어넣는 관성동맥 중재수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수술하신 분들인데 그 외에도 모든 심장병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심장병을 내가 앓고 있다 그러면 전부 심장재활의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텐트를 집어넣으면 요즘 스텐트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잘 다시 막히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막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스텐트를 박은 데는 괜찮지만 스텐트 안 박고 조금 막혀있는 그 부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막히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가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혈관을 이식 수술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식 수술을 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수술을 잘 받았다, 또 시술을 잘 받았다, 좋은 약을 먹고 있다, 다 그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무 설명드리면서 뿌리 얘기드렸잖아요. 뿌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재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뭔가? 뭐 이미 다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일상생활 중에 협심증 증상이 감소되고 또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서 운동 능력이 좋아져서 보다 활동적인 삶을 사실 수 있고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걸 멈출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심혈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발되는 거를 줄일 수 있고 다시 입원하는 걸 줄일 수 있고 다시 시술하거나 다시 수술할 가능성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심장 관련 사망률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장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의 염증도 줄어들고
또 혈전 감소나 피떡 형성도 줄어들고 협심증 발생이 감소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안정화되니까 부정맥도 훨씬 덜 발현되고 또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감소되고 심폐능력 좋아지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감소되고 조기 사망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훈련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삶과 장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심폐지구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숨찬 걸 잘 참으면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버티는 능력은 심장 기능만 갖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기능도 있고 심장 기능도 있고 또 근육 기능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어우러져서 심폐지구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폐지구력이 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격 근육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근육에서 산소나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심장에서 떨어진 그 심폐지구력을 근육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운동을 저희가 시킵니다. 요거는 굉장히 또 유명한 연구인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1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고동색은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고 파란색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노란색은 심폐지구력이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쭉 15년씩 봤더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율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죽는다는 뜻인데 심폐지구력이 좋은 분들은 15년 동안 비교적 잘 유지되는데 심폐지구력이 낮은 분들은 이게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더 흥미스러운 것은 이렇게 낮아졌던 사람이라도 심장지압 운동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심폐지구력을 높여주면 이 트랙을 타고서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폐지구력, 운동을 통해서 나의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도표이긴 합니다. 심장지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인데 특히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먼저 좀 합니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병 이내라면 병원에서 심장지압을 합니다. 보험 기준도 발병 1년 내에는 3개월 동안 병원 심장지압이 보험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통원 심장지압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 또는 3개월간의 병원 통원 심장지압을 완료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 심장지압, 즉 자기 집 근처에서 운동을 스스로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인데 지역사회 심장지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 자기 스스로 집 근처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지역병원이나 의료원 또는 보건소 또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공공복지 건강관리기관 또는 헬스클럽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을 저희가 작년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네 기관에서 이런 심장 환자들 운동시키는 거 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대부분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쪽에다가 내가 운동하는 걸 잘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오. 이건 아마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 심장지압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그 기간인데 수술 받으신 분들은 뭐 1, 2주 있을 수 있지만 스텐트 집어넣고 퇴원하는 분들은 뭐 한 2, 3일이면 퇴원하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복도에서 좀 걸어보고 또 요거는 이제 수술하신 분인데 산소통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낮은 강도부터 서서히 운동을 시키는데 이때는 이제 심전도나 혈압 증상들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되죠. 왜냐면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으면 이제 이렇게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 같은 데서 서서히 걸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아지면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는데 되게 이 정도 상태로 보통 퇴원들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보통 시술하신 분들은 퇴원 후 일주 이내, 또 수술하신 분들은 퇴원 한 4주 이내에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외래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험도 분류입니다. 즉 내가 운동하는 것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험한 분들은 이제 병원에 와서 운동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즉 심전도나 혈압 계속 재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위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운동하는 방법 배워서 스스로 운동하시면서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요. 심폐운동보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운동선수들 그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가스 마스크 같은 게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막 뛰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자들한테 그런 검사를 시키는데 걷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자전거에서 검사를 하고
여기 이제 가스 분석하는 게 있죠. 앞에 이렇게 심전도 검사 같이 하고 있고, 또는 이게 이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라면서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하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경사가 높아지면 점점 이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 처음부터 최대 운동 강도까지의 심박수나 혈압이나 심전도, 또 심폐지구력, 또 증상이 다시 유발되지 않는지, 또 기타 이상 반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런 걸 근거로 운동 처방도 하고 예후도 추정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왜 위험한 사람이 있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고위험군이 문제입니다. 심장병 환자 중에 저위험군, 중간위험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고위험군은 위험한 분들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고위험군에 속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을 해서, 내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에 대한 원칙들을 좀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집 가까이서 스스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진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운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혈관이 막혀 있는 혈관을 다 뚫지 못한 경우, 또는 운동할 때 자꾸 혈압이 떨어지거나 부정맥이 자꾸 생기는 경우, 또는 이제 이 심장 쪽에 그 전기 충격기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는 심부전인데 굉장히 심한 심부전이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숨찬 분들, 그다음에 좌심실 구출이라고 심장 짜내는 그 힘이 40%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운동하기 전에는 이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하체 위주로 함스트링 스트레칭하고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서 한 10초 정도 스트레칭하고 한 5 내지 10초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또 2배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혹시라도 이제 운동하면서 막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숨을 멈추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들여 마실 때 한 3초 정도 들여 마셨다 그러면은 내쉴 때는 입을 살짝 오므리고 6초 정도 천천히 내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들여 마시는 힘보다는 내쉬는 힘을 좀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운동을 할 때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제 위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위험군 환자들은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전도 전극을 붙여놓고 이제 심전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이건 이제 4사람의 그 심전도인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분들은 다 앞쪽에 전극이 붙어 있는 분들인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심전도도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혈압도 재고 또 환자의 증상도 물어보고 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데, 이게 각 개인마다 다 운동 강도가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걷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2, 3분만 걷다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10분 정도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매번 달리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총 3개월, 그러니까 6주 내지 1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그리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포함한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40분 정도 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강도는 여유 심박수의 40 내지 50%라는데, 여유 심박수라는 게 뭐냐면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빼고 거기다가 한 40%로 하겠다 또는 80%로 하겠다 해서 0.4 내지 0.58을 곱하고 거기다 안정 심박을 더하는 건데,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목표 심박수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목표 심박수에 맞춰서 운동하기 위해서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그저 한 편하다, 약간 편하다는 느낌으로 한 1, 2주 운동하시다가 그 편하게 운동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힘들다, 약간 숨이 차다는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은 목표 심박수가 좀 다른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베타 차단제와 같이 이제 심박수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목표 심박수를 높여서 잡으면 안 되고, 안정시에 자기의 심박수에다가 분당 10회 내지 20회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심박수가 많이 안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운동하면 자꾸 심박수가 빨라질 수 있는데, 안정시 심박수가 100회를 넘으실 때는 운동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안정을 취하다가 100회 이하로 떨어지면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다가도 심박수가 막 140회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증상하고 무관하게 운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120회를 넘을 경우에는 120회 넘을 때는 140회 그 범위 내에서는 뭐 어지럽거나 또는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운동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140회를 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심박동기를 넣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박동기를 넣은 분들은 그 심박동기마다 세팅되어 있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진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삽입형 제세동기, 이제 충격 들어가는 제세동기 넣으신 분들은 막 무턱대고 운동하다 심박수 너무 빨라지면 이게 충격이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그 분당 최대 심박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20회 아래로, 예를 들면 뭐 170회, 160회로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140회까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횟수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운동부하 검사 같은 걸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스스로 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강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세게 해도 되느냐, 약하게 해도 되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동을 이제 강도에 따라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맥박수 갖고 따지기도 하고 뭐 느낌 갖고 따지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저강도는 내가 운동하는데 숨이 안 차고 힘이 안 들다. 그러면 저강도고요. 중강도는 약간 숨이 찬데 뭐 그럭그럭 하다. 힘들지 않다. 그러면 중강도고 고강도는 숨이 차다. 그리고 좀 힘들다. 근데 참을 수는 있다. 그러면 고강도입니다. 초강도 넘어가면 참기 어려워. 너무 숨차. 이건 건데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중강도로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장병이 있는데 운동한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약간 숨이 찬데 참을 만하다 하는 정도로 운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맥박수를 꼭 확인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대의 경우는 분당 140회, 50대의 경우 130회. 나중에 요거 한번 자기 나이 갖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80대의 경우에는 분당 110회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맥박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1분 동안 재는 거죠. 근데 1분 동안 재는 거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10초 동안 뭐 이렇게 재면 되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 밴드나 또는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맥박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 주기 때문에 맥박수를 이제 스마트 워치를 갖고서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 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근력 운동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무겁게 하는 거 말고 같은 동작을 10번 내지 15번은 반복할 수 있는 무게라고 한다면 근력 운동도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자, 권장할 만한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권장할 만한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 즉 숨이 좀 차고 약간 힘은 들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지구력 운동. 대표적인 게 빨리 걷는 파워워킹, 그다음에 트레킹 아시죠? 이 산이나 이런 그 둘레길 같은 거 걷는 거, 또는 조깅, 또는 등산, 자전거, 또는 댄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댄스,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켓볼, 테니스, 수영 다 좋습니다. 다만 시합은 안 됩니다. 시합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열이 올라서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시합을 제외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해야 될 운동, 무산소 저항 운동인데 대표적인 게 아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고강도 근력 강화 운동. 예를 들면 운동 중에 막 혈압이 올라가는 운동이죠. 운동할 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얼굴이 뻘개지면서 숨 안 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무거운 아령, 몇 번 겨우 들을 수 있는 아령, 또는 역기. 요즘 뭐 데드리프트라고 하잖아요. 겨우 들어 올리는 역기, 또는 팔굽혀 펴기, 또는 턱걸이, 그 다음에 철봉,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레슬링, 유도, 씨름, 그 다음에 저병, 수구, 심지어 마라톤, 3전 경기, 5전 이런 건 하시지 마셔야 돼요. 제가 굳이 마라톤, 3전 경기, 5전 경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제 심장병 환자 중에, 즉 심장저하 하시는 환자분 중에 발병 전에 마라톤 3전 경기 하셨던 분인데 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심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심장저하하고 나서 이제 조금 뛸만 하게 되니까 나 다시 3전 경기 나가면 안 되냐고, 마라톤 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대신 이거 그 심장병 갖고 계신 분들이 마라톤 3전 경기, 5전 경기 하려면 병원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심박수